근데 그 버컨버터를 폴라 트랜스미터, 그러니까 RF에 있는 엔벨롭 트래킹, 엔벨롭 엘리미네이션, ERR and Restoration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쪽에 사용되는 그 RF 파워 앰플리파이어의 전원을 공급하는 엔벨롭 트래킹 앰플리파이어의 전원을 공급하는 PMIC 쪽을 설계했었습니다. 파워 매니지먼트 IC 쪽을 많이 설계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회로 쪽은요. 이제 일단은 바이오 쪽에 바이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회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오라고 해서 꼭 뭐 바이오가 특별한 건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뭐 회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연구들은.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뉴럴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라고 했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오프라인 강의로 하려고 했었어요. 오프라인 강의가 좀 더 저는 좋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얼굴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 못하고 있구나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뭐 좀 이해한다 싶으면 지겨우면 싶으면 빨리 넘어가고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오프라인 온라인 그게 안 돼서 참 아쉬운데, 그래서 오프라인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경북대에서도 아이들 요청을 받아서 그것도 오프라인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두 개 강의가 비슷한데요.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됐네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비슷한 강의를 두 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뉴럴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 이쪽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강의했을 때 여러분들 강의 평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럴 거예요. 사실은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수강생 연단을 쫙 봤는데 학사 과정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강의에 이제 그 프리리커짓,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쪽을 먼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들, 그리고 이 강의 수준 정도를 제가 뭘로 잡았냐면 중급으로 잡았고, 사실은 뭐 석사 혹은 박사만 할까 하다가,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석사든 학사든 실력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사든 석사든 뭐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직접 회로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직접 회로 과목을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입니다.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책, 세드라로 했던, 요즘에 라자비 책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라자비 책으로 했던 전자회로만 들었으면 사실은 좀 어려울 거고요. 제가 학부생일 때는 학부 4학년 때 했던 아날로그 직접 회로 과목이 있었습니다. 라자비 책으로 했는데, 그때 그 라자비 책이 여러 개 있다고 들었어요. 이 책이요. 이 책으로 공부를 했었으면은 제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아니라면요, 사실은 어려울 건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이틀 동안 사실 시간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좀 천천히 할 생각이에요. 작년에는 진도를 무조건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후다닥 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결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진도를 다 못 뺀다 할지라도요, 사실 못 뺄 거라 거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못 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 무선율을 주는 파트는 거의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천천히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강의 그 계획서의 부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진도에 아마 다 못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야 사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서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강의 속도를 좀 늦추고자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퀘이션들 다 뺀 그 파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써가면서 강의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속도를 늦추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간혹 많은 사람들이 제가 너무 악필이라서 알아볼 수가 없다, 컴퓨터 파일로 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제가 악필인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늦춰서 여러분들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이유인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혹 제가 정말 너무 악필이면 말해주세요. 제가 더 신경 써서 있을게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거나
그러면 꼭 말씀해 주시고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저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번에 강의할 때는 한 교수님께서 계속 질문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연락도 드렸는데 연락 안 드렸구나. 드리려고 하다 말았구나. 여하튼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 질문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간혹 수강생들 중에 개인적인 질문도 하신 분이 계세요. 난 자기는 어디 석사인데 박사 진학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다 괜찮아요. 그런 것도 뭐 또 그런 것도 공개적으로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개인 메시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그 답의 요건에 따라서 어떤 거는 공개적으로 대답하고 누가 질문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따로 이메일로 답장 드리기도 하고 하니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저희 강의는 총 4개 슬라이드가 있을 거고요. 아마도 2-2는 거의 못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1, 1-2는 사실 그 1-1은 이제 뉴럴 인터페이스 전반적인 것을 소개해 드릴 것이고,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걸 얘기 드릴 거고, 또한 이제 전극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1-2부터는 회로 설계인데 특히 그 뉴럴 리코딩 앰플리파이어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어떻게 강의를 준비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교과서로 할까 하다가, 교과서는 사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어떤 스페셜한 분야를 가지고 인간이 어떤 뭐 히스토리 논문을 쫙 뭐 발표할까, 그리고 최근 리서치 트렌드를 보여드릴까 하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연구하는 거에 따라 다를 거고 또 랩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본 게 굉장히 유명하고 잘 쓰여진 논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게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2003년에 JSC라는 데서 퍼블리시된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논문을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쪽 부분을 좀 더 리뷰를 디테일하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2-1은 ADC 쪽이 있습니다. ADC는 좀 개론 형식으로 쫙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2는 무선 전력 전송 같은데 아마도 못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1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왜 바이오메디컬 로 파워 IC가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사실은 다 회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로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시려고 이 강의를 수강하신 건데, 여러분들도 바이오메디컬 쪽에서 이제 회로 쪽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다 한 번씩은. 근데 왜 또 여러분들 아마 바이오메디컬에서도 로 파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왜 바이오메디컬에서 로 파워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갖고 왔습니다. 이 왼쪽은요, 이 왼쪽은 보이시죠? 오케이. 네. 이 왼쪽은 이제 그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제 생각만 하면은 이 휠체어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왼쪽으로 가자 생각하면은 여기서 전국에서 신호를 다 뽑아 와가지고 요 컴퓨터에서 분석을 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분석을 해갖고 휠체어를 왼쪽으로 가게 하고 혹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2010년에 EPFL 학교에서 리포트한 연구 결과이고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뭐 굉장히 임프레시브 하죠. 놀랍죠. 생각만으로 휠체어를 컨트롤한다는 게, 그렇죠? 이미 2010년도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더욱 놀랍죠. 사실은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분야가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EEG, 뇌파 측정, ECOG 이런 것들 나중에 배울 건데 혹시 모르는지 괜찮습니다. 어쨌든 뇌파 측정하는 회로, 바이오메디컬 회로, 이 최근에 유행한 것 같잖아요. 뇌파 측정이라는 연구 분야가 시작된 게 1800년대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100년도 더 됐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요. 옛날에 자동차, 그 머시디스 벤츠 나왔을 때 그때 시즌에 뇌파 측정하는 회로가 있었습니다. 뇌파 측정하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회로 하는 사람들이 하진 않았죠. 네. 자, 어쨌든 2010년에 이런 게 지금 이미 발표가 됐었고요. 여기서 뇌에서
신호를 읽어드립니다. 어떤 전극을 통해서, 일렉트로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전극이 이런 긴 선을 통해서 연결돼서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연결되고, 요게 이 안에 앰플리파이어하고 AD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증폭한 다음에 디지털로 변환하고요. 그다음에 그 변환된 데이터들이 컴퓨터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신호가 무엇인지 디코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인지 디코딩을 하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전극과 증폭기 사이에 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유선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의 무게입니다. 선이 사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무거운 거 아시죠? 특히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다발로 이루어져 있을 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이 좀 아파서 맨날 이렇게 이런 걸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완전 다 망해버려요. 왜냐면은 이 선이 이렇게 내가 고개를 이렇게 딱 했을 때 선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개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선이 텐션이 있잖아요. 장력, 땡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머리 쪽에 있는 전극하고 전극이 피부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탁 했을 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전극이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사실 떨어져 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게 떨었다가 말다 떨었다 말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아르페크트가 생깁니다. 가짜 신호가 생겨버려요. 모션 아르페크트. 그래서 이 신호가 품질이 완전히 저하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분은 실험할 때 고개를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만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아마 실험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선을 통해서 아주 뇌파 신호를 전달하잖아요. 길게. 뇌파 신호가요. 매우 미세합니다. 커플 오브 마이크로볼트 수준이에요. 커플 오브 마이크로볼트, 뭐 좀 크면 100 마이크로볼트 수준. 근데 이런 미세한 신호를 긴 유선으로 전달하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들어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에 컨테미네이트 되어버립니다. 완전 오염돼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EMI는 엄청 많이 있잖아요. 뭐 어떤 EMI 가장 유명하죠? 60Hz. 우리 전력 파워가 다 60Hz잖아요. 이 60Hz 노이즈 무지막지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플 오브 밀리볼트, 커플 오브 텐스 오브 밀리볼트는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뇌파보다 훨씬 커요.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훨씬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인터피어런스에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 품질이 또 한 번 저하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브레인워시 인터페이스가 많은 분 경우에는 어떤 그 환자분들, 움직임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설계되었잖아요. 암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장비를 머리에 이렇게 차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눈에 너무 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들이 신호의 품질을 저하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고요. 이제 오른쪽 거는 2016년에 유니버스 오브 피츠버그에서 개발한 브레인워시 인터페이스입니다. 요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갔어요. 혹시 제 말 잘 들리나요? 조금 더 크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약간 작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난 경험상 내가 크게 말하면은 잘 들리면 감사합니다 말해서 네, 잘 들리는구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크게 말하면은 이튿날째는 목이 쉬어갖고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자, 이 오른쪽은 더 나아간 버전이에요. 이건 뭐냐면요. 생각으로 로우파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로우파를 컨트롤하나 휠체어를 컨트롤하나 사실은 같아요. 그렇죠? 휠체어를 컨트롤하는 로우파를 컨트롤하는. 근데 뭐가 있냐면요. 이 로우팔은요. 좀 더 자연스러운 내추럴 컨트롤 하려면요. 이 손에서 오는 촉각이 뇌로 다시 피드백 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하다가 뭔가 뜨거운 물 치면 확 이렇게 떼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추럴한 리스판스예요. 그렇죠? 근데 로보팔은 이 촉각이 머리로 가지 않으면은 모르니까 계속 그냥 갑니다. 뜨겁든 불이든 무엇이든 그냥 잡아버려요. 그리고 촉각이 없기 때문에 내추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2000년대 초반 때는 그냥 윌체어 컨트롤하지 생각으로 이걸 컨트롤하다까지만 했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내추럴 컨트롤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손에 있는 촉각을 뇌로 피드백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양방향 시스템을 바이디렉셔널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극을 두 군데 꽂았어요. 한쪽에 이쪽에 뭐 센서리 파트에 또 모터 파트에. 그래서 하나는 이 전극 하나의 전극은 로보팔을 컨트롤하는데 또 다른 전극은 로보팔에 받은 촉각을 다시 피드백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 환자분은 사실은 사지마비 환자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이게 이분이 이제 이 검지 뭐 이걸 약지라 그러죠? 약지 아닌가? 아 새끼손가락 잘 모르겠어요. 새끼손가락 여하튼 새끼손가락 뭐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이분이 이제 뭐 finger, index 뭐 이렇게 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손가락을 만졌는지 알아내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더 아무래도 6년이나 지났으니까 여기 안에 증폭기랑 ADC가 있습니다. 증폭기랑 ADC가 있어서 사실은 이 신호는요. 여기 신호가 전달되긴 하겠는데 이 신호는 사실은 드리븐입니다. 드리븐이란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앰플리파이어가 증폭된 신호가 전달되는 거예요. 앰플리파이어가 증폭한 신호를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앰플리파이어가 이 신호를 드리븐 하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어떻게 될까요? 아웃풋 임피던스, 버퍼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론적으로 영음이죠. 이론적으로는 아이디얼하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인터피어런스가 들어와도 커런트 형태로 들어와도 여기 전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음이니까 아이디얼하게. 물론 영음은 아닐 거예요. 파이나이트한 레지던스가 있을 거예요. 5옴이든 15옴이든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이 임피던스보다 훨씬 낫죠. 외부에 인터피어런스가 커런트 형태로 들어올 텐데 사실 그 EM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 결국 커런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커런트가 저항을 만나고 어떤 볼테이지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건데 이 볼테이지가 작아집니다. 임피던스가 작으면.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영향을 준 게 굉장히 작습니다. 또 하나 이 선은 쉴디드입니다. 쉴디드로 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메탈이 프로텍션 그러니까 보호하고 있어요. 신호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터페런스가 더 영향을 또 못 줍니다. 그 스킨뎁스 아시죠? 여러분 다 배우셨죠? 스킨뎁스에 뭐 EMR 필드가 그 메탈을 페네트레이팅 뚫고 지나가지 못해요. 스킨뎁스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와이어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분도 윌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자, 여기가 만약에 어떤 거에 걸렸다고 생각해보죠. 어떤 못이나 뭐 이런 데 걸렸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이분이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기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못 느껴요, 잘.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걸렸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일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뭐 사실 넘어지는 것 정도면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분에게는 사지마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보세요. 여기 지금 뭐 뇌에다 스크루드라이버를 박았잖아요. 이 뼈에다가 스크루드라이버를 박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걸려버리면 어쩌면은 뼈가 다 부서질 수도 있겠죠. 굉장히 잔인하고 징그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와이어는 우리의 에너지야. 그러면 왜 지금 현재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최소한 여기서 보여드렸던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에서는 왜 와이어가 있어야만 하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려면요. 일단은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의 메인 빌딩 블록들을 하나씩 보는 게 좋습니다.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당연히 가장 중요한 빌딩 블록은 브레인이겠죠? 그쵸? 네. 우리 뇌는 약 10 to the 11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고 10 to the 15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작아요. 좀 더 작아요. 사실은 좀 더 작은데 뭐 이 정도의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 이 숫자를 보면 한 개의 뉴런이 1E의 뉴런이 약 10K의 시냅스, 10K의 뉴런과 통신을 하는 거예요. 무지막지하죠. 뉴런 한 개가 만 개의 뉴런과 동시에 대화를 해버립니다.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뇌는. 자, 그리고 우리 뇌는 이온으로 통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와 케미컬로 통신을 하는데 전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로 통신을 하는데 전자가 아니라 전기적인 신호로 통신을 하는데 전기적인 신호에서는 이온을 가지고 통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전자 제품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뭘로 통신을 하죠? 일렉트론을 통신을 하죠. 그렇죠? 일렉트론과 아이온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이 두 개 디퍼런트 세상을 이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전극입니다. 일렉트로드는 penetrating 일렉트로드 혹은 surface 타입의 일렉트로드가 존재합니다. penetrating 일렉트로드는 이게 바늘이에요. 바늘인데 이런 것들이 유명하게 이건 유타 어레이고 또 미시간 어레이도 있는데 이런 바늘 형태의 어레이가 있는데 이거를 뇌에 훅 꽂아버려요. 징그럽죠? 잔인하죠? 뇌에 훅 꽂아버려요. 사람들 진짜 의사분들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 근데 사실은요, 이 뇌에 꽂을 때 사람들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우리 뇌는 통점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픔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전혀 못 느낀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걸 뇌에 훅 꽂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늘 타입의 일렉트로드가 존재하고 혹은 이런 서피스 타입의 일렉트로드 존재합니다. 이 두 개 차이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되면요. 자, 어쨌든 뭐 either penetrating이든 뭐 서피스 타입이든 어쨌든 일렉트로드가 이 뇌에 있는 전기적인 신호를 읽어냅니다. 그러면 이 읽어낸 신호가 증폭기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파는 뇌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 포텐셜 생체 신호는 굉장히 작습니다. less than 1mV.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증폭해야 돼요. 큰 신호로 couple of 100mV 혹은 뭐 couple of volt로 증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증폭된 신호가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로 변환됩니다. 왜 디지털로 변환하죠? 뭐든지 디지털로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로 변환된 것이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우리가 뭐 요즘에 유행 많이 하고 있죠. 소프트 벡터 머신이라든가 뭐 이런 컨벤셔널한 뉴럴 리코딩, 머신러닝 기법 혹은 CNN, ANN 혹은 DNN, 요즘 또 RNN 많이 쓰더라고요. RNN 이런 쪽으로 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픈지 뒤인지 이런 걸 분석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분석해냈다면은 타겟 머신인 휠체어든 로우팔이든 컨트롤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여기서 느꼈던 어떤 감촉을 뇌로 전달할 겁니다. 햅틱까지는 잘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의 메인 빌딩 블록들입니다. 근데 자, 왜 유선이 필요한가요? 유선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유선들이 대부분이 어디서 여기 이루어져 있냐면요. 유선들은 굉장히 느리네. 네. 유선들은 일렉트로드에서 앰플리파이어 그리고 애널로그 디지털 컨버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 실선이 유선을 말하고요. 이 점선이 무선을 말합니다. 보다시피 유선은 딱 이 부분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이 전극은요. 패시브 디바이스예요. 패시브 디바이스는 뭐죠? 어떤 배터리가 없는 거, 전력을 소모하지 않는 디바이스들, 그렇죠? 그러니까 전원 공급이 필요하지 않는 디바이스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갖다 대면 자동적으로 그냥 컨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로드 갖다 대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그 내 신호가 읽어져요. 근데 이 읽은 신호를 그 앰플리파이어로 만약에 무선으로 전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뭔가가 있어야겠죠. 블루투스라든가 아니면 와이파이라든가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배터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블루투스는 다 배터리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그게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전국에서 앰플리파이어까지 배터리가 없는 한. 그렇죠? 그리고 앰플리파이어와 ADC 사이에도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앰플리파이어나 ADC나 둘 다 뭐 반도체 회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한 PCB 내에서 딱 두 개 붙여갖고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같은 전자제품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선의 길이는 굉장히 짧을 수 있습니다. 커플 오브 밀리볼트. 뭐 큰 문제는 안 돼요. 근데 이 유선은 꽤 문제예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요거 여기 유선이요. 이 유선들 꽤 길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또 하나의 문제. 여기요. 이 앰플리파이어나 ADC가 다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전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From wall power or 뭐 battery, doesn't matter. 그러니까 뭐 콘센트에서 오든 혹은 뭐 배터리에 쓰든 어쨌든 전력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전력을 전달하는 게 또 유선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이 교수님 왜 그러세요? 요즘에 무선 전력 전송 잘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이 갤럭시 뭐 무선 전력 전송 쓰거든요. 이거 딱 되면 충전 딱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세상이. 근데 어 맞아요. 요즘 무선 전력 전송 잘 돼요.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무선 전력 전송은 지금 제 시계도 약간만 떨어져도 충전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살짝 밑선라인이 이 상태에서는 충전 잘 되는데 약간만 떨어져도 충전 안 돼요. 약간만 밑선라인 나도 안 되고요. 이게 약간만 떨어져도 충전 안 됩니다. 딱 붙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상용화된 제품은 자석을 쓰죠. 그렇죠? 딱 붙이려고.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계 정도 커야지, 이 시계 분명히 저는 뭐 시계 뜯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시계 그 가에 이렇게 안테나가 있어요.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이 코일이 그 쏘는 놈, 트랜스미터 전력 쏘는 놈 코일하고 이거 크기가 비슷하고, 그 수신할 수 있는 플럭스 양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바이오메디컬 IC는 되게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일 크기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양을 전송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파워도 무선 전류 전송을 쓰기가 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무선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는 결국 불가능한가? 필요한데, 필요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호 품질을 저하기도 하고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 불편하기도 하니까. 무선으로 만들고 싶은데 무선은 건 불가능한 건가? 여기는요? 여기는 무선일까요? 유선일까요? 무선일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긴 배터리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 갖고 여기서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가지고 전송하면 됩니다. 전력을 많이 먹긴 하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타겟머신까지는 뭐 그냥 블루투스 쓰면 되죠. 사실 블루투스 뭐 간단하게 와이파이는 쓰면 되는 거고, 사실 여기는 거의 무선입니다. 여기는 다 괜찮아. 이런 건 다 괜찮아요. 여기가 문제지. 그러면 여기만 해결하면 무선이 가능하겠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못해요. 사실은 못해요. 못하는데 못하면은 무선을 완전한 무선을 못 만들면은 유선의 길이를 줄일 수는 있겠죠. 아까 제가 여기서 살짝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 여기서 앰플리파이어 ADC는 두 개 딱 붙어 있으니까 선이 굉장히 짧을 수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앰플리파이어와 전극 사이도 짧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아요. 예를 들어서 밀리미터 스케일이라면요. 그런 배터리 넣어가지고 여기서 전력 공급하면 되잖아. 이 거리도 뭐 센티미터 스케일로 하면은 되잖아. 그러니까 즉 제 말은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자고요. 하나의 소형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위에 다 붙이자고. 전극도 붙이고 앰플도 붙이고 ADC도 붙이고 배터리도 넣고 다 넣으면 하나의 소형 어,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 분명히 선이 있겠지만 이 선들은 다 무시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무선으로 조정하고 여기서부터는 무선으로 조정하고, 그러면 fully wireless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면요, 요거요, 여기 있는 앰플리파이어와 ADC를 머리 위로 올리자고요. 머리 위로 올리면 이 선들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진다기보다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선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리고 고개를 좀 흔들어도 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그러면 모션 RPT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생기는 당연한 내추럴한 퀘션. 이거 그대로 올릴까요?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이고 다닐 건가요? 이렇게. 최근에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를 무선으로 만들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아는 분이더라고, 그분이 보니까. 근데 그분이 만든 시스템이 보니까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서 머리 위에 이렇게 얹히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드밴스한 건 맞는데 어쨌든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고 다니고 싶지 않으시죠? 이렇게 이고 다니면 또 머리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달랑달랑하고 떨어질까 봐 겁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붙여야 되는 거고, 붙이려면 또 결국 본드랑 머리를 붙여야 되는데, 머리카락, 우리 헤어스타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헤어스타일도 유지할 수 없고, 이거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려야 되냐면요, 얘를 미니어처라이즈 해야 돼요. 소형화시켜야 돼요. 굉장히 소형화시켜서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갈 수 있으면 최고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또 아까 배터리 시스템이니까, 배터리 오퍼레이트 시스템이니까 우리 한 번 충전하고 한 번 충전하면 최소한 하루 이상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뭐 2시간 한 번 충전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희망하기는 한 번 충전하면은 한 달, 2달 혹은 영원히, 뭐 그러면 최고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improve energy efficiency, 그러니까 요거의 시스템에 저전력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엔 무선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무선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시스템 만들려면은 우리는 앰플리파이어 ADC를 미니어처라이제이션, 소형화시켜야 될 것이고, 이 시스템을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좀 더 나가봐요. 좀 더 나가봐요. 이 두 개의 different problem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는요, 저희 학과에서 저희 학과는 학부 3학년 때 생체 신호를 측정하거든요. 직접 뇌파도 측정하고 생체 신호, ECG 신호 측정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이제 이거는 벤치탑, 어떤 그 책상 위에 올라가는 장비예요. 이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채널, 이게 2채널 시스템, 사실 채널 4라고 하는데 보통 2채널까지 되는 것 같아요. 두 개의 채널로 이렇게 측정해요. 뇌파도 측정하고 생체 신호 측정하고, 그런 이제 그것도 와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학부 3학년 때 합니다, 학생들이. 근데 그걸 위한 이제 시스템이, 여기 사실은 이제 증폭기랑 여기에 ADC가 이렇게 있는 거죠. 증폭기랑 ADC가 있는 거예요. 2채널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width가 8cm, length가 24cm, 무지하게 커요. 그리고 무게는, 저 사실 무게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봤을 때 한 5kg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운동하기 참 좋아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무겁고 큰데, 이거는 이제 그 파워는 당연히 이 여기서 쭉 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이 콘센트가 있고, 이걸 뭐라 콘센트라고 하나요? 이거 이렇게 해서, 콘센트가 이거죠. 여기다 딱 꽂아가지고 쓰는 시스템인데, 플러그구나. 그치, 이 플러그를 꽂아가지고 쓰는 시스템인데, 이제 전 외부에서, 그러니까 월 파워를 받는 거죠. 벽에서 파워를 받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근데 왜 이렇게 클까요? 왜 이렇게 클까요? 2채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 장비를요, 딱 까보잖아요. 까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놀랄걸요. 까보면요,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로. 이런 거는 꽉 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건 트랜스포머예요. 요거는 캐패시터. 근데 이런 걸로 꽉 차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특히 이게 트랜스포머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무겁고 커요. 이런 것들이 이 제품의 메인 목적인 증폭과 디지털 변환하고 관련이 있다면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써야 돼요. 그죠? 필요한 거잖아. 트랜스포머 필요하니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요 트랜스포머, 캐패시터, 인덕터,
요 증폭 생체 신호를 증폭하고 디지털 변환을 하는데 1도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제품의 메인 목적은 신호 증폭과 디지털 변환이에요. 근데 그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들은 그거의 메인 목적과 관련 있는 거와 메인 목적과 하나도 관련이 없어요. 요 트랜스포머 인덕터 캐피에서는 뭐 때문에 있는 거냐면요. AC to DC 파워 컨버전. 그러니까 여기 이 벽에서 오는 신호는 220V의 교류 신호거든요. 3페이지 3상 신호죠. 아시죠 이거? 3상 신호인데 얘를 DC로 변환시켜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앰플리파이어 ADC는 DC 신호 뭐 12V든 5V든 이 DC 서플라이가 필요하고요. 공급되는 건 AC 신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AC 신호를 DC로 변환해주는 AC-DC를 위한 컴포넌트들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AC-DC 컨버전만 없으면은 이런 부품들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즉, 이 부피가 이 큰 게 싹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러면은 AC-DC 쓰지 말고 처음부터 DC를 공급하지. 왜 굳이 AC를 벽에서 파워를 받아와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있는 앰플리파이어와 ADC가 무지하게 파워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를 무지하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배터리를 썼다가는 10분도 못 갈까봐, 뭐 20분도 못 갈까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뭐 벽에서 파워를 쓰는 거예요. 벽에서 파워를. 왜냐면 벽에 있는 파워는 무제한이잖아요. 사실 에어컨 수천 킬로와트짜리 쓰는 에어컨도 막 드라이브 해버리니까 사실 무제한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것도 벤치탑이니까 메인 퍼포스가 벤치에서 쓸 거니까 이렇게 만들기도 한 건 맞아요. 사실은요. 네. 어쨌든 이거의 대부분의 부품은 트랜스포머랑 인덕터 캡에서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이유는 앰플리파이어 ADC가 파워 헝그리한 컴포넌트라서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앰플리파이어와 ADC가 저전력으로 설계됐다. 파워를 많이 안 먹는다. 이런 부품들 다 사라지겠네. 그쵸?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뭐죠? 앰플리파이어 ADC의 에너지 이피션시를 임프루브 하면요. 소형화가 가능해져요. 아까 에너지 이피션시랑 미니어처라이제이션은 different independent problem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두 개의 different problem이라고 말했는데 it turns out 하나의 problem이에요. 즉 에너지 이피션시를 improve, 그러니까 개선하면요. 소형화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이피션시만 높이면은 소형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제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도 하기 전에 제가 박사 공부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이게 리드 해리슨이라는 교수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2003년 혹은 훨씬 더 그 이전에. 리드 해리슨이라는 교수님은 유니버스 오브 유타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늘 전극 있죠. 그걸 유타 어레이라고 부르거든요. 유타 대학교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그 유타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런 연구를 하면서 그런 앰플리파이어 ADC를 만들어야겠다. 굉장히 저전력 앰플리파이어와 ADC를 만들어야겠다. 어떤 기술로? ASIC, 그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인티그레이트 서킷 기술로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알다시피 우리 인티그레이트 서킷은 소형화에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그리고 저전력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특히 로우 파워 서킷 테크닉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저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이 앰플리파이어랑 저전력 앰플리파이어 ADC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구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나 봐요. 그리고 그 앰플리파이어 좀 자기는 달라고 수많은 동물 실험하는 분이 달라고 해갖고 좀 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잘 된다, 사업해야겠다 해서 그분이 회사를 차렸어요. 인탄이라는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동물 실험을 좀 해봤다라면은 인탄이라는 회사를 반드시 들어봤을 겁니다. 이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 교수를 그만뒀어요. 지금 교수 그만뒀고 미드헬슨 사장님입니다. 지금 사업하고 계세요. 인탄이라는 회사의 사장님이시고 제 소문에는
그 사모님하고 같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화하면 사모님이 좋은 거 갖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인탄 어쨌든 이분이 이 저전력 반도체 회로 설계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로우 파워 앰플리파이어 ADC를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에 이에 맞는 시스템이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위스는 1.4cm, 그다음 랭스는 2.1cm, 면적이 약 100배 줄었습니다. 무게는요, 이거 커플 오브 그램일 거예요. 몇 그램 안 해요. 저도 살 재보진 않았는데 뭐 제가 손 들어도 무겁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얘는 생지 머리 위에도 올라갑니다. 물론 약간 톡 튀어나오긴 하는데 여기가 전극이 달라붙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신호가 연결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유선이긴 하지만 굉장히 소형화돼서 생지 머리 위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동물 실험하는 사람들이 이 인탄 시스템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거의 핵심은요, No large discrete components. 어떤 특별한 디스크릿 컴포넌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여기 어떤 디스크릿 컴포넌트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요 파란색이요, 이걸 PCB라고 합니다. 프린티드 서킷 보드. 그리고 이 검은색이요, 이 검은색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패키지. 우린 패키지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이게 저항이에요. 영옴짜리 저항입니다. 이게 디스크릿 컴포넌트긴 해요. 네, 디스크릿 컴포넌트긴 한데요. 왜 D라 써가지고 부끄럽게. 디스크릿 컴포넌트인데, 디스크릿 컴포넌트는 뭐 작을 수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꽤 큰 편입니다. 저항 하나가 이 정도 크기예요. 근데 뭐 어쨌든 디스크릿 컴포넌트가 존재하긴 하지만 크진 않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보나마나 사이즈가 1608이었나? 얘가 100이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뭐 되게 작아요. 밀리미터, 커플 오브 밀리미터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보다시피 대부분은 요 반도체 칩이 차지하고 있죠. 맞죠? 면적을. 그리고 이 반도체, 이 검은색 반도체 칩을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사실은 이 검은색이 정확한 반도체 칩은 아니에요. 이거는 패키지입니다. 패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택배 많이 시키죠? 뭐 쿠팡이든 네이버든 뭐 어쨌든 뭐 많이 시킬 텐데, 그런 물건들이 오면 보통 박스에 담겨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스를 열어보면은 상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 검은 게 그 박스라고 보면 돼요. 그런 박스예요. 그리고 이 패키지 안에 패키지를 열어보면은 이 진짜 칩이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 칩입니다. 사실은 이제 박스를 열어보면 또 비닐이 있죠. 이렇게 막 뾱뾱이도 있고 막 비닐이 있죠. 그리고 그걸 까야 이제 진짜 부품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얘도 사실은요, 반도체 칩인데 반도체 칩도 사실은 좀 더 보면요, 이 폴리이미드라든가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로 다 프로텍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까보면 이제 메탈이 보이고 이제 반도체가 보일 겁니다. 사실. 어쨌든 좋아. 그러면은 요거의 사이즈가 얼마냐면 9mm by 7mm, 7mm고요. 대략 칩 사이즈는 대략 칩 사이즈는 뭐 이 에스터메이트하게 8, 5 혹은 4, 그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8mm 혹은 4mm, 굉장히 작죠. 아까 봤던 이 크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사이즈죠. 밀리미터 스케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안에 앰플리파이어와 ADC가 32 채널이 존재합니다. 32개의 앰플리파이어와 ADC가 병렬로 딱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무지막지하죠? 아까 봤던 요거가 단순한 저항 하나 구현한 건데, 이 안에는 저항도 있고 캐페이스도 있고 다 들어갔어요. 이미 그 모든 게 다 들어간 게 32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이 조그만 면적 안에. 그 반도체 칩이, 그러니까 직접 회로가 무지막지하게 서용화시키는데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반도체 집적 회로와 바이오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 찰떡궁합이에요. 사실은 집적 회로가 소형화시키고 저절약화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소형화 집적 회로가
반드시 필요한 건 어디 분야일까요? 뭐 많은 분야 있어요. 많은 분야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직접 컨트롤하는 건 너무 작으면 또 힘든데 바이오 특히 센서 쪽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랑 직접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찰떡궁합이고 할 게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너무 할 게 많아서 사실은 시간이 부족하긴 하죠. 네. 어쨌든 이분도 어쨌든 이렇게 만들었어요. 32 채널 앰플리파이 에디션 만들었어요. 자,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이 동의할 것 같아요. 이제 로우 파워 IC가 혹은 에너지 이피전트 IC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로우 파워 IC가 소형화의 굉장히 키 아이디어이고, 그리고 소형화가 우리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 다 동의해 줬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IC 디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파워 컨섬션을 줄이는 회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배워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파워를 줄이는 저전력 회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대충 간단하게 당연히 서플라이를 줄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원 전압을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왜? 파워는 뭐죠? 파워는 VI,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회로 이론에서. 그렇죠? 뭐 P는 VI니까 V를 줄이면 당연히 파워가 줄어들겠지. 맞아요.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를 줄이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small parasitics, especially C 혹은 R. 뭐 여기 캐페이서랑 이렇게 R이 있을 텐데 언제나 이 캐페이서에 우리가 어떤 신호를 VD를 충전했다가 버리고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충전하고 버릴 때마다 생기는 로스가 뭐죠? CV 스퀘어 로스. 2분의 1 CV 스퀘어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가 줄면 줄수록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R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R이 결국에 여기 전류가 흐르면 I 스퀘어 R이니까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력 소모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스몰 페리스틱을 쓰면 좋겠죠. 이거를 그러면 스몰 페리스틱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R과 C를 줄일 수 있죠? 직접 회로예요. 직접 회로. IC 인티그레이트 서킷. PCB로 설계하면요. 피코페럿 혹은 뭐 피코페럿 정도 캐피시티 나옵니다. 피코페럿 정도. 근데 IC로 설계하면 아토페럿까지도 컨트롤 해버립니다. 아토페럿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커플 오브 100 아토페럿까지 지금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ADC에서. 자, 그다음에 스페셜 로우 리퀴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굉장히 전력을 작게 먹는 작은 것. 특히 이게 디지털 회로에서 중요합니다. 디지털 회로에서 중요한 것들이에요. 로우 리퀴드 디바이스. 그다음에 스페셜 로우 파워 디자인 테크닉스. 자, 이거를 우리가 이번에 배울 겁니다. 이번 어떻게 하면 저전력을 설계할 수 있을까?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은 저전력으로 회로를 설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걸 다 배우기 전에 먼저는 우리 바이오 신호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나는 회로 설계자니까 회로만 할 거야, 디립다 회로만 할 거야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 잘할 수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스템 레벨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는 회로를 정말 잘해. 그래서 나는 이 회로를 기가 막히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회로만 공부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 회사 가면 굉장히 후회하실 거예요. 제가 회사 갔을 때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저는 석사 때 아까 말씀드린 PMRC랑 LDO 이런 거 설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잘할 줄 알고 회사에 갔는데 시스템을 모르니까 이게 큰 그림의 아이디어가 그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없더라고요. LDO의 전력, 앰플리파이어에 들어간 전력 소모를 막 드라마틱하게 낮췄거든요. 근데 그게 잘 쓰이지 않아. 그 디램 시스템에서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렇다고 석사 때부터 나는 큰 그림을 그려 큰 그림만 막 공부하면 안 되고 뭐 디테일한 것도 해야겠지만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리진 오브 바이오 포텐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시죠. 그걸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10시 50분. 좀만 더 배우고 55분에 마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바이오 포텐셜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거 ECG 혹은 EKG라고 불러요. 미국에서는 카디오그램 C라고 그러고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K 카디오그램이라고 이렇게 K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K로 하기 때문에 EKG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심장에서 오는 신호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EMG 일렉트로마이오그램, 이거는 근육이 땡길 때 텐션할 때 이렇게 신호를 발생하거든요. 그걸 읽어내는 걸 EMG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EEG 일렉트로 이센팔로그램,
이 뉴런들, 브레인에 있는 뉴런들이 뉴런들을 읽어내는 신호들을 말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조만간에. 자, 바이오 포텐셜들은 사실은요, 하나 혹은 두 개의 신호 소스가 만들어내는 신호를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오 포텐셜들은요, 번치 오브 소스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셀들이 파이어링 하는 거,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것을, 그 이펙트들을 멀리서 그 컴바인드 된 이펙트들을 읽어내는 겁니다. 하나의 싱글 뉴런이 이렇게 파이어링 하거든요. 이거를 저 멀리서 읽어내면요, 안 읽힙니다. 너무 작아서 나노볼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런 뉴런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의 뉴런들이 한 번에, 혹은 수만 개의 뉴런들이 앙상블로 한 번에 싹 파이어링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신호가 나타나요. 그럼 이게 저 멀리서는 커플 오브 마이크로볼트로 읽히는 겁니다. 그래서 large number of excitable cell들의 chemical activity가 combined effect가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바이오 포텐셜은 어디서 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머슬이 그 컨트랙티브 할 때, 이렇게 컨트랙티브 할 때 읽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센서리나 모터 너브들, 그러니까 PNS, 그러니까 뇌랑 관련 없는 이런 데도 다 신호 다발들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신경 다발들이 만들어내는 신호들을 에서 또 신호들이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뉴런들이 또 바이오 포텐셜을 만들어낸 소스입니다. 뉴런들은 주로 이제 CNS에 있는데, CNS는 뭐냐면은 센트럴 너브 시스템, 그러니까 브레인하고 관련된 것들, 즉 뉴런, 브레인과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 브레인의 이 신호들이 척추인가 또 헷갈리네요. 이렇게 맨날 헷갈리지? 여튼 이게 스파이널 코드 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레티나, 눈, 그 다음에 코클리아, 귀, 이쪽에 있는 것들이 다 CNS입니다. 이런 거 안에 있는 뉴런들이 또 그 바이오 포텐셜의 소스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앙상블 액티비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 브레인, 이제 우리는 이제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에 포커스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브레인에 포커스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브레인 하면은 뇌파, EEG, 이코 뭐 이런 것들 다 들어봤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최소한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근데 사실은 브레인 액티비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법들은 무수히 많고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뇌 쪽을 연구하려고 많이 공부해 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뇌를 보는 가장 좋은, 가장 잘 알려진 디바이스는 EEG가 아닙니다. 유명한 거는 당연히 MRI예요. MRI. 지금 실제 상용화도 됐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MRI 찍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MRI들 많이 찍으시죠? 많이 찍나? 그 찍어본 사람도 있고 안 찍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MRI가 뇌를 보는데 가장 상용화된 장비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표를 보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 표인데, MRI는 이 뇌 전체를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찍으면 뇌 전체가 다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액티비티들의 그 상관관계를 보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촘촘하게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찍으면서 촘촘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활용되어 왔지만 큰 문제는 느립니다. 템포럴 레졸루션이 느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뇌에서 뭐 한 1초 만에 살짝 생겼다가 액티비티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MRI로는 읽을 수가 없어요. 최소한 수십 분 정도 이렇게 뇌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디퍼런스가 생겨야지만 MRI로 디텍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펑셔널 MRI는 더해요. 펑셔널 MRI는 스페셜 레졸루션이 굉장히 리미트되어 있어요. 비록 템포럴 레졸루션은 임프루브 했지만요. 그리고 뭐 MEG, PET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레디에이션도 이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컨트로버셜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문제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에서는 보시다시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 포터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얼마나 크고 무거운데 이걸 포터블로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사용하기 되게 어려워. 그리고 무지하게 비싸요. 정말 무지하게 비싸요.
제가 듣기로는 100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 버지니아 텍에,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텍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임용 여하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서 되게 자랑하더라고. 자기는 MRI 갖고 있다고, 휴먼 MRI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난 그때 그게 뭘 자랑이라고, 그냥 사면 되지 생각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자랑 맞아요. 학교에 MRI 갖고 있는 거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에서도 MRI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병원에 가서 MRI 찍으시는데 보통 일요일 밤 새벽 3시에 가서 찍고 오고 막 그러시더라고. 새벽 2시 막 아무도 안 쓸 때 가고 찍고 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MRI는 굉장히 비싸고 커서 사용하기도 어렵고 참 많은 걸 알려주지만 사용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로는 좋은 장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익스트림으로는 패치 클램프, 칼슘 이미징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한 58분이니까 7분만 쉬고 할까요? 11시 5분에 강의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까 보여줬던 MRI나 펑셔널 MRI는 뇌 전체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레졸루션이 템포럴 레졸루션이 느리다. 즉 뇌에서 잠깐 액티비티 생겼던 건 읽어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거는 스페셜 레졸루션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뇌를 촘촘히 볼 수 없고 그냥 듬성듬성히 볼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또 다른 익스트림으로는 패치 클램프랑 칼슘 이미징이 존재합니다. 이 기법들은 아주 스페셜 레졸루션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볼 수 있어요. 아주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템포럴 레졸루션은 뭐 최상이에요, 최상. 어떤 것도 1초 이렇게 생겨도 다 읽어냅니다. 기가 막히죠, 패치 클램프 특히. 아주 기가 막힌데 얘네들의 큰 단점은 역시나 문제가 있죠. 몇 개의 뉴런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키해봐야 5개의 뉴런, 2개의 뉴런, 사실 2개, 1개, 주로 1개의 뉴런, 싱글 뉴런 보죠, 주로. 칼슘 이온도 몇 개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 전체를 커버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또 요 장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그 벤치탑 셋업이에요. 그러니까 포톱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싼 것 같아요. MRI 비해서. 수천만 원, 2, 3천만 원, 5천만 원 수준 한다고 하네요. 물론 싼 건 아닌데 MRI 비해서, 그렇죠? MRI 비해서 싼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수 없다. 적합하진 않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익스트림, 이쪽 사이드와 이쪽 사이드의 두 개의 익스트림 사이에 그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EEG, Echoc and Penetrating Technique Utilizing Penetrating Electrode. 그러니까 일렉트로피지올로지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읽어내는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두 개의 익스트림을 연결해줘요. EEG는 뇌 전체를 볼 수 있죠. 뇌 전체를 커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콕은 뇌 전체까지는 약간 어렵지만 그래도 뭐 꽤 넓은 부분 커버하고요. 그리고 템포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페네트링 일렉트로드는 뭐 신호 품질이 템포럴 레졸루션, 스페셜 레졸루션 품질이 무지막지하게 좋습니다. 다만 여전히 얘도 뇌 전체를 커버하는 건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이건 두 개의 익스트림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EEG가 뭔지 좀 볼게요. EEG는요, 똑같은 뇌 신호를 읽어내는 건데요. 이거는 이 머리카락 위에서, 스칼프 위에서, 스칼프 스칼프 피부 위에서 읽어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지? 근데 한국말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완전 한국말 슈퍼 정말 네이티브인데 왜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지금 제가 긴장했나 봐요. 오늘 좀. 하여튼 두피, 고마워요. 두피 고맙습니다. 지금 되게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여하튼 좋아요. 이 두피 위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두피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여기 위에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위에서 읽어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어쨌든 자, 이 뇌 신호는요. 뇌 신호의 소스는 주로 이 뇌파,
그러니까 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데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 콜텍스라고 부르는데 특히 콜텍스 중에서도 이 끝부분 대뇌피질, 세리브럴 콜텍스 이쪽에서 있는 뉴런들이 파이어링 하는 것들을 읽어냅니다. 여기에 있는 뉴런들은 좀 피라미드 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아까 말했듯이 앙상블 액티비티를 할 때 이 신호가 여기서 이렇게 읽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는 파이어링하고 하나는 파이어링 하지 않으면 얘네들 읽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네들이 읽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은 그냥 머리카락 위에서 두피 위에서 읽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베이시브 하지 않아요. 뭘 뚫고 수술하고 뭐 피나고 이런 게 없어요. 뭐 부담감이 없죠,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싸요, 일반적으로. 사실은 EEG 장비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쌀 수 있어요. 몇백만 원 안 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EEG 장비 사려고 알아보니까 그래도 비싸더라고. 요거 지워야겠어요. 요거 이니픽스미 지워야겠어요.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제가 사려고 알아보니까 좀 싼 게 2천만 원이고 조금 비싼 거는 1억까지 하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지울게요. 이니픽스미 지울게요.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비싸. EEG 비싼데 그래도 어쨌든 난 익스펜시브, 난 인베이시브 뚫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스페셜 레졸루션이 제한됩니다. 즉 이 신호 소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의 액티비티를 읽으면 참 좋겠지만 얘의 액티비티도 읽어지고요. 얘의 액티비티도 읽어집니다. 여러 개의 액티비티가 에버리지 된 게 읽어져요. 그러니까 즉 신호 품질이 그러니까 스페셜 레졸루션이 제한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신호가 한 번에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페셜 레졸루션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셜 레졸루션은 제한됩니다. 센티미터 스케일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가 멀리 떨어지는 게 달라가기 때문에 거리에 따라서 신호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주로 파필드인 경우에는 어떻게 줄어들죠? 거리에 따라서 R에 따라 신호의 스트렝스가 R 1/R 큐브로 줄어들 큐브인가? 아니구나. 큐브는 그거겠구나. 미드필드고 스퀘어드. 그러니까 이 제곱 텀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파필드인 경우에 거리에 따라 신호 품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호의 주파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할까?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어쨌든 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이것도 같이 있는 이 신호의 그 밴드위스도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 신호가 소스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신호 품질이 나쁘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EG의 이그샘플은 요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휠체어 컨트롤하는 거 있죠? 생각만으로. 그 휠체어 컨트롤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전극을 꽂아요. 전극을 꽂아가지고 이게 캡을 쓰고 캡 위에다가 이 전극을 고정시켜주는 구멍이 있고 이거 탁 꽂으면은 전극이 고정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뿌립니다. 여기 다 뿌려요. 이렇게 쫙 뿌리고 그 위에 전극을 꽂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컨덕티브 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성, 그러니까 어떤 끈적끈적한 젤인데 그 전기가 통하는 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피부와 이 전극 사이에 사실은 전극이 여기 있고 피부가 여기 피부가 있으면 이 사이에 약간씩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안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려고 또 사실은 피부가 이렇게 내가 그림 그려져 세게 이렇게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극도 사실 좀 울퉁불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가 떨어진다고요?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이 안에 젤을 바르는 거예요. 컨덕티브 머티리얼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극과 우리 피부 사이의 거리가 그 간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젤을 뿌려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 젤이 시간이 지나면 말라요. 즉 이게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은 신호 품질이 또 저하돼 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EEG의 가장 큰 문제는 머리카락이에요. 이게 머리카락 때문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일단 이 전극이 딱 달라붙어 있는데 머리카락이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젤 뿌리인데 젤의 머리 또 우리 또 헤어스타일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또 이렇게 젤을 뿌리면은 누구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잠깐 뭐 뇌파 실험하러 오세요. 뭐 5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하고 하는데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젤로 하는 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신호 품질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젤을 뿌리는 EEG를 사용합니다. 이거를 웻 일렉트로드라고 합니다. 아, 나 이거 안 써야겠다. 자, 그리고 아마도 이거는 이 학생은요, 요 실험은 아마도 일부러 이 학생을 썼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학생이 머리가 없는 볼드 헤어네요. 혹은 머리를 밀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보니까 약간 있는 것 같아. 머리를 밀었을지도 몰라. 이분은 연구를 위해서 머리를 밀다니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 같아요. 이렇게 사실 머리카락이 있으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EEG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교수님이 자네 머리카락 밀 수 있겠나 하면 밀 수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한테 머리 밀라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굉장한 열정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자, 그렇고요. 다시 돌릴게요. 근데 한국은요, 조금만 더 농담을 할게요. 내가 갑자기 필 받았어요. 한국은 뇌파를 측정하기, EEG 연구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제가 진짜 아는 분이, 진짜예요. 진짜 싫어하는데 제 아는 분이 주지 스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스님들한테 뇌파를 얻겠다고 이렇게, 어차피 깎으신 분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진짜로 주지 스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뇌파를 측정하기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한국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해서. 자, 또 다른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 기법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페네트레인 일렉트로드 이용한 기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유타 어레이, 이렇게 바늘들을 이용해 가지고 뾰족뾰족한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뇌에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두피 뇌를 열어요. 연 다음에 그 뼈를 없애고 뭐 두라모터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바늘 갖고 쭉 꽂아버려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라미달 소스가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피라미달 셀들이, 소스들이 금방 소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읽어내는 신호가 굉장히 좋습니다. 품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레졸루션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템포럴 레졸루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문제는 인베이시브예요. 그러니까 일단 뇌 수술을 해야 돼. 간단하긴 하겠지만 뇌 수술을 해야 되고요. 피부 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래도 좀 거부감이 있지 않나요? 아만 내가 이렇게 뭐 해도 뇌를 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외부 물질이 들어가면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겁날 것 같아. 인베이시브예요. 그 다음에 사실 진짜 문제는 그 실험하는 데 있어서 진짜 문제는 롱텀 리코딩이 불가능합니다. 이다가 롱텀 리코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페널팅 일렉트로 테크닉도 롱텀 리코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이 티슈가 이렇게 전극이 몸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몸은 이 전극을 외부 물질로 인식합니다. foreign body reaction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외부 물질이 들어오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극 옆에 이렇게 막 달라붙어요. 이런 글리얼 셀들이. 그러니까 딱지, 우리가 상처나 피나면 딱지가 이렇게 앉잖아요. 그 딱지를 달라붙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뉴런과 처음엔 가까웠는데 점점 전극하고 뉴런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져서 결국에는 꽂자마자는 품질이 무지막지하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호 품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SNR이 이게 months 혹은 week 혹은 months, 근데 이 SNR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롱텀 리코딩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질이 foreign body reaction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전극이 딱딱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전극이 딱딱해요. 그러겠죠? 물질이, 그러니까 뭐 메탈 관련된, 메탈하고 비슷한 물질이죠. 사실 맹수로 만드는데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딱딱한데 우리 뇌는요 굉장히 물렁물렁해요. 거의 푸딩에 가까운 정도의 물렁물렁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누름 푸딩 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뇌가 액체 안에 있습니다. 여기 CSF, 이 플루이드거든요. 액체 안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조금 흔들면은 뇌가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얘는 딱딱한 물질에서 흔들리지 않고 얘는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전극은 움직이지 않고 뇌는 움직이고. 그러면 피가 일어나겠죠. 피가 나겠죠. 블리딩. 그렇죠? 그러면서 이 피가 나니까 딱지가 않게 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롱텀 리코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기존의 기법들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극을 이제 말랑말랑한 물질로 플렉서블, 그리고 이렇게 플렉서블한 전극을 만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이그젠플입니다. 아까 보여줬던 요거 유타 어레이. 여기 한 100개 정도의 니들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작아요. 되게 작은데 이게 머리 여기에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익스트림 사이에 또 한 번의 그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바로 이콕입니다. 이콕. ECOG. 누구는 ECOG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콕이라고 부릅니다. 뭐 상관없어요. 저는 아주 이콕이라고 부릅니다. 이콕은요, compare to EEG. EEG에 비해서, 여기서 그 듀라머터까지 제거하고 그 밑에서 아라크로이드에서 제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호 소스랑 좀 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좀 더 가까워지니까 EEG에 비해서 신호 품질이 좋습니다. 대략 100 couple of 100mm temporal resolution, spatial resolution과 500Hz temporal resolution 정도 가지게 되고, 또 SNL도 좀 더 좋아질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penetrating electrode에 비해서 minimally invasive. 비록 뇌는 열지만, 이렇게 뇌는 열어요. 이렇게 열긴 열지만 티슈를 뚫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롱텀 리코딩이 가능해요. 이 선에 의한 감염만 없다면 롱텀 리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린 바디 리액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롱텀 리코딩이 가능해요. 다만 여전히 이 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에 의해서 이렇게 그 외부 인자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염, 리스크 오브 인펙션에 이 존재하고요. 또한 이 선 때문에 뭐 당연히 롱텀 리코딩이 불가능하겠죠. 그 서브젝트의 그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일렉트로드가 보이다시피 좀 커요. 센티미터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페셜 레졸루션이 EEG에 비해 좋지만 여전히 그 페네트레이팅 일렉트로드에 비해서는 꽤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콕도 굉장히 임프루브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 이콕이란 걸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작은 그 일렉트로드랑 그 전자 시스템을 다 직접화, 그러니까 직접이 아니라 직접화해가지고 이 콜텍스 위에, 세리브럴 콜텍스 위에 바로 올립니다. 그 표면에 서피스 오브 콜텍스 바로 올려버려서 굉장히 신호 품질이 좋아지고요. 하이 스페셜 템포럴 레졸루션,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지지 이것보다. 그리고 이게 넓어지면요, 이렇게 넓게 플렉서블 어레이로 만들어 버리면 꽤 넓은 영역도 커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최근의 리서치 트렌드예요. 마이크로 이코. 네. 자, 이 정도까지 얘기 드리고, 이제는 이제 그 일렉트로드랑 일렉트로라이트의 그 케미컬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요거를 배우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뭐 케미컬을 알아가지고 뭐 케미컬 센서를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렉트로드를 이용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대부분인 분들이 다 전자 베이스니까 일렉트로드를 이용한 어떤 전자 회로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렉트로드를 이용하려면 일렉트로드 특징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일렉트로드 특징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특징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돼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두려워하는 거 알아요. 케미컬, 화학, 우리가 10년 전에 배웠던 건데 그렇죠? 다 알아요, 저도. 근데 이걸 디테일하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일렉트로드는 그 이온의 세계와 일렉트론의 세계를 이어주는 트랜스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렉트로드 자체는요, 사실은 뭐 메탈과 같은 물질이라서 프리 일렉트론들이 존재합니다. 프리 일렉트론들의 세계고,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지금 이건 리퀴드 생각한 거예요. 어떤 물, 그 안에서는 이제 이온의 세계입니다. 그 두 개를 이어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이게 옆으로 넘어가는 거죠. 일렉트로라이트로. 그러면서 이제 이온화 되는 건데, 이거는 캣 아이온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언아이온은 당연히 전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진 않겠구나. 그 다음에 이 C가 일렉트론을 남겨놓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캣 아이온이 되는데 이 일렉트론이 일로 전달되고, 커런트 플로우가 이쪽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덕션 옥시데이션 리액션이죠, 그렇죠? 리덕션 옥시데이션 리액션. 그리고 기억하다시피 옛날에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그죠?
잃어버렸으니까 리덕션이 아니고 그쵸 반대였다 그렇죠? 잃어버리니까 옥시데이션이고 전자를 얻으면은 리덕션이다 뭐 이렇게 배웠었죠. 기억나시죠 고등학교 때 그렇죠? 자, 이제 헬스 포텐셜에 배워볼게요. 헬스 포텐셜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뭐 다 핵심이긴 한데 헬스 포텐셜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그 전극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메탈이 전극이에요. 전극을 일렉트로라이트 딱 꽂아요. 꽂아서 이제 여기서 어떤 신호들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읽으려고 하는 건데, 잠깐만. 어쩐지. 이게 어쩐지. 네, 제가 이걸로 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여기서 써가면서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어요. 다시 여기서 할게요. 자, 네, 그 메탈 일렉트로드를 이제 일렉트로드에 꽂아가지고 여기 있는 신호들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읽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요, 이 메탈을 일렉트로드에 딱 꽂자마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요 부분을 줌해서 볼게요. 줌해서 보면은 이렇게. 근데 여기가 이제 이 컨센트레이션 농도에 따라서 either 리덕션이 일어나거나 혹은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처음 딱 꽂자마자 리덕션 혹은 옥시데이션이 도미네이트 하게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컨센트레이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까처럼. 그러면은 C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C 플러스가 될 거고 일렉트론이 여기 생길 거고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가 C가 또 C 플러스가 되고 E 마이너스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네거티브가 쌓이고 여기는 포지티브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농도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 플러스랑 네거티브가 생기면서 뭐가 생기죠? E 필드, 그쵸? E 필드가 생겨요. 그래서 E 필드는 이 포지티브 이온들이 넘어오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농도 때문에 넘어가는 걸 드리프트라고 하고 디퓨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필드가 필드 때문에 움직이는 걸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디퓨전과 드리프트 하려는 힘이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부터는 더 이상 이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꽂자마자 농도 때문에 막 넘어가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이 필드가 생기고 이 필드가 다시 넘어가는 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힘이 같아지는 지점. 이제 그때부터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넷 찰지가 생기진 않아요. 움직이긴 한데 넷 찰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밸런스가 이렇다고 하는데 그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뭐가 생길까요? 전압이 달라져요. 전압이 달라집니다. 즉 이 전압을 우리는 헬셀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헬셀 포텐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리전자에서 전자공학과라고 가정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닌 분도 지금 여기 전자공학과 아닌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정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전자에서 여러분들 반도체 배울 때 그 씬 옥사이드 디퍼런스 배울 때 분명히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드리프트 디퓨전 이게 같아지고 밸런스 되고 이 필드가 생기고 이 필드가 생기면 그걸 접근하기 시작하면 볼테이지가 형성된다. 그쵸? 그거 배웠을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볼테이지가 바로 햅셀 포텐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요거를 우리는 저희는 뭐라 부르냐면 더블 레이어. 더블 레이어라 부르고 이 더블 레이어가 may pose a barrier for current flow. 아까 말했던 드리프트예요. 커런트 플로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럼 이 더블 레이어가 어떤 거죠?
capacitor를 만들죠. It can be modeled as a capacitor, right? 그래서 modeled with a capacitor. 근데 사실은 이 더블 레이어가 있다 할지라도 약간씩은 흘러갑니다. 그 약간씩 흘러가는 걸 뭘로 모델링 할까요? 레지스터로 모델링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n parallel with 그리고 결국에 아까 말했던 이 볼테이지 디퍼런스 생기는 거 has 포텐셜도 존재합니다. 이건 나중에 서킷 모델로 그려드릴 거예요. 걱정 아직 이 문장이 이해 안 되면 아직 괜찮아요. 자, 그러면 have 포텐셜이 생긴다. have 포텐셜이 생긴다. 그러면 have 포텐셜 생기는 이유까지는 알겠는데 얼마일까요? 재보고 싶잖아, 그렇죠? 이거 얼마인지 재보고 싶잖아. have 포텐셜 재봅시다 한번. 어떻게 하면 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딱 재야 돼.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자 우리 친구 들어왔는데 한번 have 포텐셜 한번 재보자. 이렇게 뭐 했다 해봐요. 그럴 절대 없는데 한번 그렇다 가정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잴까요? 그래, 뭐 똑같이 재는 거지. 뭐 우리가 쓰는 장비 뭐 있어? 오실로스코프밖에 더 있나요? 오실로스코프하고 재는 거야. 메탈에다가 오실로스코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린 거예요. 오실로스코프 같나요? 열심히 그렸는데, 자 메탈에서 재는 거예요. 이 메탈의 전압을 우리 VM이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트 볼테이지 VE를 안다면요, VE와 VM의 디퍼런스, 여기와 여기 디퍼런스가 바로 헵세 포텐셜이잖아요. 헵세 포텐셜 여기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아까 그 볼테이지 더블 레이어가 생기고 그 더블 레이어의 그 포텐셜 디퍼런스 때문에 생기는 게 그 헵세 포텐셜이니까, 그렇죠? 그럼 VE와 VE-VM이 헵세 포텐셜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은 VM은 그냥 재면 되는데 VE를 알면 되겠죠? 그럼 VE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일렉트로라이트 전압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냥 force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전압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노온 볼테이지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렉트로라이트 노온 볼테이지 걸기 위해서 또 다른 우리의 메탈을 넣는 거죠. 또 다른 일렉트로를 넣는 거예요. 딱 넣고 여기다가 DC 서플라이 볼테이지 전압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3V 확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VE가 3V가 되겠죠? 아니죠, 그렇죠? 안 돼요. 왜냐면은 이 메탈이 들어가는 순간 또 여기서 더블 레이어가 생기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그러면 또 여기도 헵세 포텐셜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요, 헵세 포텐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못 재요. 선배들이 만약에 재라 그러잖아? 그럼 그 선배 나쁜 선배야? 못 재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필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못 재는 걸 아니까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둘까? 아니죠. 뭐 뭔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이 뭐냐면은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로 재는 거.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 물질이 하이드로젠으로 만들어진 일렉트로드라고 했을 때 이때 분명히 헵세 포텐셜이 생길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생길 건데 그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의 볼테이지 헵세 포텐셜은 그냥 제로라고 믿자. 제로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헵세 포텐셜, 그러니까 하이드로젠 일렉트로드를 기준해서 헵세 포텐셜을 재는 겁니다. 다른 물질들의. 예를 들어서 얘는 AgCl 일렉트로드라고 했을 때 헵세 하이드로젠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전압을 디파인 해버려요. 그냥 VE. 뭔지 몰라. 이게 분명 3V는 아니겠지만 3V라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요걸 기준으로 요거의 VM을 재가지고 이 물질의 헵세 포텐셜을 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쟀어요. 이 잰 결과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하이드로젠을 이용했을 때는 by definition 0V라고 믿는 거예요. 0V 아니지만 0V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일렉트로드는 뭐 다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일렉트로드는 AgCl 일렉트로드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 보이시죠? 근데 보이시나요? 이 밸류가 보이시나요? 작지 않아요.
couple of 밀리볼트 수준이 아니에요. a few 볼트예요. 1.7볼트, 1.6볼트 꽤 크죠. 지금 아까 일렉트로드 가지고 우리 그 그러니까 우리 볼테이지 잰다 그랬죠. 뉴럴 리코딩 한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생체 신호의 뉴럴 전압이 얼마라고요? 자그마한 커플 오브 마이크로볼트라고요. 근데 거기 위에 on top of that 이런 햅세 포텐셜이 존재한다고요. 1점 몇 볼트짜리의 햅세 포텐셜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1점 몇 볼트 햅세 포텐셜 위에서 커플 오브 마이크로볼트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챌린지가 이제 보이시나요? 근데 이 햅세 포텐셜은요, 럭키하게도 특징이 있습니다. DC 볼테이지예요. DC 볼테이지. 변하지 않아요. 물론 변하긴 하는데요. 사실은요. 사실은 변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로 드리프트할 뿐이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햅세 포텐셜을 잴 때는 우리는 전류를 흘리지 않고 잽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에 이 VE와 VM의 디퍼런스를 햅세 포텐셜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VE와 VM의 디퍼런스를 햅세 포텐셜 at no current flow. 전류가 흐르지 않았을 때. 알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셋업에서 어떻게 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오실로스코프를 좀 써봤으면 알 수 있는데 오실로스코프에 우리가 임피던스를 오실로스코프에서 바라보는 인풋 임피던스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1메가옴이거나 혹은 50옴으로 세팅할 수 있어요. 즉 뭐냐면요. 이걸 모델링하면은 이렇게 그라운드로 or 1메가옴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류가 일로 흘러 들어가면은 여기 측정되는 전압, 요 전압이 측정되는 전압이거든요. 측정되는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0볼트가 아닌 certain 볼테이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측정되는 전압이 0볼트가 아닌 certain 볼테이지면 전류가 흐르고 있다. 인 거고요. 그냥 0볼트에서 있으면은 전류가 안 흐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볼테이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에 왜 전류가 흐를 때 햅세 포텐셜 재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냐면 전류가 흐르면은 이 측정되는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VE가 변합니다. 올라가거나 혹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VE-VM이 변합니다. 다른 전압으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요. 전류가 흐를 때 원래 전류가 안 흐를 때 생기던 전압과 전류가 흐를 때 좀 더 전압이 바뀌잖아요. 그 전압을 저희는 오버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오버 포텐셜. 근데 오버 포텐셜도 그 이유에 따라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믹 오버 포텐셜, 컨센트레이션 오버 포텐셜, and 액티베이션 오버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토럴 포텐셜, 그러니까 폴라라이징 포텐셜, 그러니까 즉 VE와 VM의 디퍼런스를 VP라고 토탈 포텐셜이라고 부를 때 햅세 포텐셜 그 위에 VR, VC, VA, 즉 요거가 오버 포텐셜이 존재하게 됩니다. VR은 오믹이에요. 이건 뭐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요. 일렉트로라이트가 저항이 0이 아니잖아요. 일렉트로라이트는 사실은 약간의 저항을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생각보다 큰 저항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류가 흐르면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게 볼테이지 드랍이 생길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볼테이지 드랍 때문에 생기는 거를 VR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오믹 포텐셜. 그리고 뭐 컨센트레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거, 또 액티베이션에 생기는 거. 이 액티베이션은 이제 어떤 리덕션, 옥시데이션, 리액션이 일어나려고 하는 힘, 뭐 이런 건데 그것들의 배리어인데 그 배리어를 이길 수 있는 힘 이건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버 포텐셜이 생깁니다.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그러면은 일렉트로드도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렉트로드도 아예 복잡해라. 지금 햅세 포텐셜도 알고 그러는데 오버 포텐셜에다가 지금 종류까지 뭐 그냥 일단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뉴럴 인터페이스 설계할 때 폴라라이즈블 일렉트로드, 난 폴라라이즈블 일렉트로드는 아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폴라라이즈블 일렉트로드는 뭐냐면요. 액티베이션 오버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뭔지는 몰라야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옥시데이션 리덕션 리액션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그 일렉트로드를 일렉트로라이트에 집어넣어도 뭐 이렇게 활발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즉 very inert 합니다. inert에서 옥시데이션들이 일어나거나 옥시다이즈가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전극으로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하긴 해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흐릅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뭐죠? 여러분들 배웠었죠? 저 그 물리학에서 캐페이스에 흐르는 전류들을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하잖아요. 캐페이스터에 실제로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피지컬 전류가 흐르나요? 안 흐르나요? 안 흐르죠? 그쵸? 왜냐면 캐페이스는 이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있는 거잖아. 인슐레이터를 어떻게 전기가 뚫고 지나가? 못 뚫잖아요. 그쵸? 다만 여기서 전류가 여기까지 그 전하들이 이렇게 모이고 다시 여기 있는 전하들이 일로 움직이고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캐페이시터잖아요. 그쵸? 그 전류를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라고 그러고 변이, 그러니까 이 방향만 있다고 해서 그렇죠? 뭐 방향과 각도. 그래서 이 폴라라이저블 일렉트로드도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가 흐릅니다. 즉 아이디어란 퍼펙트 폴라라이저블 일렉트로드는 뭘로 모델링 되냐면 심플리 캐페이스터로 모델링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가 바디고요. 바디 위에 우리가 일렉트로드를 이렇게 붙였어요. 일렉트로드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신호를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바이오프틴 작으니까 증폭을 해야겠죠? 증폭기를 붙일게요. 증폭기를 이렇게 그릴게요. 증폭기를 이렇게 쓱 그릴게요. 증폭기를 붙였어요. 근데 증폭기는 우리가 인풋 임피던스를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걸리는 볼테이지를 Vin이라고 할게요. 이 볼테이지를 우리가 게인으로 증폭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아웃풋 임피던스를 달리는 거. 이게 증폭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바이오 포텐셜을 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일렉트로드가 우리가 폴라라이저블 일렉트로드예요. 폴라라이저블 일렉트로드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모델링 해볼게요. 우리 사실 이 파트는 관심 없고 요 파트만 모델링 해볼게요. 이걸 모델링 하면요. 우리 몸에 볼테이지 소스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바디 포텐셜을 볼테이지 소스 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캐페이스터를 통해서 R인으로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일렉트로드인 겁니다. 폴라라이저 일렉트로드.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바로 보이나요? Polarizable electrodes work well. 글 잘 써야지. Well, when Rin is high. 폴라라이저블 일렉트로드는 Rin이 높을 때만 동작을 잘합니다. 즉 하이 인풋 임피던스를 가질 때만 사용될 수 있어요. 왜냐면요. 봐요. 이렇게 볼테이지 소스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건데 I일 건데 이 I는 should be small. Otherwise, bio potential is attenuated or distorted. 이 I가 작으면은 I가 크면요, 이 캐페이서 양단의 전압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신호가 어테뉴에이션 되기도 하고 혹은 디스토션 되기도 합니다. 왜 디스토션 되죠? 캐페이서 값이 변하지 않으면
디스토션은 안 돼야 되잖아. 디스토션 난리니어리티인데, 그쵸? 근데 이 캡 값이 변해요. 일렉트로드 캡 값이 C가 예를 들어 1나노페라시였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2나노페라시 되고 3나노페라시 되고 막 캡 값이 막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디스톨티드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should be AC current겠죠? 캡의 DC에서 임피던스는 뭐죠? 인피니티,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should be AC current.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의 신호는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하이패스 필터예요. CR, 하이패스 필터죠? 그렇죠? 그래서 C하고 R인 이 타임 컨스턴트가 높아야만 합니다. To have a lower corner freq. 낮은 코너 프리퀀시를 가지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프리퀀시. 얘의 캐릭터리스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이패스잖아. 그렇죠? 여기잖아. 여기 주파수가 뭐죠? C, R, in.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 R, in이 커야, 즉 이 코너 프리퀀시가 낮아야 신호가 낮은 주파수부터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바이오 포텐셜은 굉장히 낮은 주파수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실 낮은 주파수에서 액티비티를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낮다는 게 얼마큼 낮냐면요. 수헤르츠 수준이에요. 수헤르츠, 수십 헤르츠. 그러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전자제품에 비해서. 전자제품 우리 뭐 CPU 요즘 기가헤르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낮은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주파수 신호를 읽어내야만 하고요. 그래서 C와 R인이 이 전체가 낮아야 된다. 1/4 C, R인이 낮아야 한다. 낮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뭐죠? R인이 커야만 해요. as R인이 커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얘는 낮은 신호를 읽을 수 있고요. 또 전류가 작아지기 때문에 뭐 신호 어테뉴에이션이나 디스토션 되는 게 막아집니다. 즉 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는 캐페시터로 모델링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풋 임피던스가 큰 앰프와 동작을 할 수 있고 낮은 인풋 임피던스 가진 앰프와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굳이 왜 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 사용하나요? 이거 안 쓰면 되잖아, 그렇죠? 이거 아세요? 심지어 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는 되게 비싸요. 플래티늄이나 이리움 이런 굉장히 노블 메탈들만 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를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거 왜 쓰는데? 그냥 싸고 가벼운 거 난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요.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장점이 없으면 이게 사실 이미 사라졌었고 이게 배우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장점이 있어서 그래요. 그 장점이 뭐냐면 이너트. 굉장히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긴 하는데요. 굉장히 작게 해요. 그 난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뭐가 장점이냐면은 임플란트 디바이스에 되게 유리합니다. 임플란트 시키잖아요. 임플란트 시켰는데 그 임플란트 시키는 그 머티리얼이 옥시데이션, 그러니까 산화 반응을 일으킨다 생각해봐요. 철에 산화 반응 일으키는 게 뭐죠? 녹쓰는 거잖아. 그쵸? 녹쓰는 거, 녹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보세요. 몸 안에 있는 게 녹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쵸? 안 되죠. 안정하지 않잖아요. 그쵸? 세이프티. 그래서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는 이널트한 일렉트로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는 임플란터블 디바이스에서 굉장히 사용하기 유리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었던 일렉트로드는 사실은 난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고요. 난폴라라이즈드 일렉트로드는 VA가 낮습니다. 즉 반응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요. 즉 아이디얼리 perfect non-polarizable 일렉트로드가 가장 했을 때는요. 그 에너지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데 에너지 배리어가 0입니다. 양방향으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을까요? 막 일어난다? non-polarizable 일렉트로드는 저항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데요. 저항인데 저항값이 perfect non-polarizable 일렉트로드는 0입니다. 그냥 도선이에요, 도선. 실제로는 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어떤 방향으로든 전류가 이렇게 흐르든 이렇게 흐르든 상관없이 잘 반응하는 겁니다. 이 AC 일렉트로드는 사실은요, 굉장히 싸요. 만들기도 쉽고요. 쉽게 만들고. 그래서 또 용음이잖아. 사실은 우리 어떤 인터페이스에 그냥 도선으로 연결했을 때 딱 도선이 되길 원하지. 여기 저항 없는 걸 원하잖아요. 저항이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컨택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non-polarized electrode가 사실은 prefer, 당연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prefer for bioinstrumentation.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다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일렉트로라이트가 있어요. 여기 일렉트로라이트 있고 여기 이제 AG 뭐 메탈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AGCL 뭐 이 디파이스 안 해도 되긴 되는데 하여튼 AGCL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샬로하게 이렇게 코팅되어 있다 칠게요. AGCL이 코팅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AG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할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AG에 있는 그 메탈이 이온이 이온화됩니다. 이 원자가 이온화돼 가지고 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이 일렉트로라이트에 있는 그 클로린 이온이 AG 이온과 만납니다. 그래서 AG가 AG 플러스 AGCL이 만나가지고 AGCL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얘가 디파짓 됩니다. 즉 이 코팅된 레이어가 더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더 두꺼워져요. AGCL 더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실은 대신에 AG는 깎아먹겠죠? AG 영역은 깎아먹겠죠? 그렇죠? 그래서 깎아먹지만 AGCL은 더 두꺼워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 전류가 반대로 흐르면은 AGCL 레이어가 더 얇아지면서 이게 반대로 흐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AGCL 일렉트로드를 사용할 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면은 AGCL 일렉트로드를 사용하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계속 끊임없이 흐르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이 일렉트로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양쪽 방향으로 AC로 흐르기 시작하면 뭐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이 클로린 이온이요. 그 클로라이드요. 사실은 바이올로지컬 일렉트로라이트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Cl-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GCL 일렉트로드가 굉장히 많이 쓰여왔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뭐 AGCL 일렉트로드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아닌 경우에. 이 장은 넘어갈게요. 너무 깊다. 이건 너무 깊어.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 저희 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여기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회로 모델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일렉트로드 사이드고요. 여기는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할 때 이제 등가 모델로 그려볼게요. 등가 모델은 헬스 포텐셜이 DC 바이어스로 모델링 될 거고 여기가 캐패시터, 레지스터 패러럴하게 모델링 될 거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레지스턴스. 그래서 요거는 아까 AGC 일렉트로라고 할 때 AG not 를 have cell 포텐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더블 레이어입니다. 요거는 CDRT라고 할게요. 더블 레이어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시리즈 레지스턴스 RS라고 합니다. 이 시리즈 레지스턴스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일렉트로라이트의 레지스턴스예요. 분명 파이나이트 레지스턴스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더블 레이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VA랑 VC 이의 오믹 포텐셜이고요. 오버 포텐셜이고요. 그다음에 RS는 VR 그 오믹 오버 포텐셜입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되고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 얘 임피던스 한번 그려볼래요?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여기 주파수 오메가라고 할까요? 로그 스케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유 재밌는데 나중에 문제를 한번 내봐야겠다. 이거 한번 그려보라고. 이 Y축은 임피던스
또 요것도 로우 스케일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그냥 매우 낮은 주파수에서는 어떨까요? 매우 낮은 주파수. 아니다. 이거 내가 다음 장에서 설명할게요. 그냥 여기서 일단 답을 그려볼게요. 답을. 다음 장에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이거 그리는 이렇게 됩니다. 임피던스가 낮을 때는요 굉장히 좀 높아요. 로우 프리퀀시에서 임피던스 높아요. 그러다가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피던스가 낮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일렉트로드랑 그 우리 바디의 인터페이스의 그 임피던스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만 모델링 되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비록 이 햅셀 포텐셜이 커서 어렵지만 똑같은 두 개의 물질을 사용한 일렉트로드 두 개 디퍼런셜로 사용하면은 햅셀 포텐셜이 사실은 캔슬 아웃 되거든요. 서로. 그래서 사용할 수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일렉트로드랑 그 피부의 스킨의 인터페이스 혹은 일렉트로드랑 티슈의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면요 회로적으로는 얘네들이 바뀌어요. These values are dependent to current density. 여기 이 일렉트론이랑 일렉트론 사이 전류가 흐름에 따라 이 CD, RD, RS 값이 바뀝니다. And frequency. 무슨 말이냐면요. non-linear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굉장한 챌린지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전류량이 좀 작으면은 괜찮아요. 사실은. 그래서 전류량이 좀 작게 해서 많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요거 아까 임피던스 제가 그렸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4분밖에 안 남았는데 간략하게 큰 그림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오후부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일단 요 파트부터 먼저 보시죠. 요 파트 패럴럴 파트. 패럴럴 파트에서 패럴럴에서 임피던스가 높은 게 도미넌트 할까요? 낮은 게 도미넌트 할까요? 이건 아시겠지만 패럴럴에서 임피던스 낮은 게 도미넌트 하잖아요. 지금 캐페이선스 일렉트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주파수에 따라 떨어지게 되고 요거 RD는 그냥 주파수랑 관계없이 RD죠. 그러니까 요 영역 두 개 임피던스가 같은 영역 여기 영역은 요 주파수는 RD, CD가 될 거거든요. 딱 주파수가 같은 영역이. 그래서 이 RD, CD보다 높은 영역은 낮은 놈인 C가 도미넌트 할 거고 이 RD, CD보다 높은 그러니까 더 낮은 주파수에서는 더 낮은 놈인 여기 아니구나. 더 낮은 놈인 RD가 도미넌트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t high frequency에서는요. 캐페이터처럼 보일 거고요. at low frequency에서는 저항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심플리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모델링하냐고요? 심플하게 그냥 RD, RS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언제? at low frequency에서. 이해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after 1 over RD, CD에서는요. 이제는 이게 그냥 캡과 CD와 RS로 모델링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CD와 RS는 또 어떻게 될까요? 시리즈에서는 누가 도미넌트 하죠? 높은 놈이 도미넌트 하죠? 저항이 높은 놈이.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주파수에 따라 임피던스를 그려보자고. CD의 임피던스랑 RS의 임피던스. 그때는 이 주파수에서 이 두 개가 같아진 임피던스 같아지는 지점을 또 여기는 CD와 RS라고 부를 수 있을 건데, 그렇죠? 요거보다 낮은 주파수에서는 얘가 도미넌트 할 거고, 왜냐면 시리즈니까
요 주파 이 CD RS가 높은 주파수에서는 얘가 도미넌트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높은 주파수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심플리 RS로 모델링 되겠죠. 심플 간단하게 이게 여기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RD, CD 그리고 이 꺾이는 부분 여기는 캐페이서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캐페이서 보이는 요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사실은 이거는 인튜어티브하게 설명한 거예요. 방금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게 개념적으로 하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는 맨날 풀죠. 막 이퀘이션 막 풀고 막 라플라스가 뭐 퓨리가 뭐 풀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랩에 가보세요. 절대 그렇게 안 풀어요. 그런 건 다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고, 우리가 설계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게 맨날 말로만 합니다. 말쟁이들이야 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설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단순화 시켜야지만 설계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렇게 하려면 인튜어티브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풀고 이렇게 해서 뭐 할 시간 없어요. 그냥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튜어티브하게 한 걸로 그냥 끝내고 싶은데, 혹시나 꼭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건 한번 풀어볼게요. 정확히 말하면 이건 근사화된 거거든요. 나중에 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그건 밥 먹고 나서 하겠습니다. 1시에 강의 시작할게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